2025년 백악관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에게 But thank you all, and 3,500억 thank 달러를 you all to those 요구하며 great countries that 이건 helped. 동맹의 We're given 의무다라던 a 트럼프 tremendous amount of help. 행정부.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협박에도 어떤 회유에도 그저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처음엔 세계 정상들이 비웃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처럼 돈을 낼 거야. 미국 시장 없으면 그 나라는 끝이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굴복이 아니라 복수의 준비였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면 합의가 폭로됐고 한국만 진짜 돈을 내도록 짜여진 불평등 협약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말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투자를 멈추고 신뢰를 끊고 자존의 무게로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에서 전 세계를 향해 단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린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나아갑니다. 그 순간 세계가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침묵했고 일본은 흔들렸으며 CNN의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존엄이 세상을 바꾼 순간입니다. 그날 저는 백악관의 유리창 너머로 붉은 석양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힘은 숫자가 아니고 신뢰는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요.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에릭 맥컬린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통상정보국에서 20년째 근무 중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군대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숫자와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문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가을비가 흩날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라 백악관 안은 유난히 민감한 공기로 가득했죠. 동료들은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 펀드, 일명 AMF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 표면상으론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맹국 선별 압박이라 불렸습니다. 그 말인즉 누가 진짜 미국 편인지 시험하는 자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Confidential Korea Rebalancing Deal. 한국과 관련된 신규 협상안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한화 약 500조 원을 미국 제조업 부흥 펀드에 현금 선납한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3,500억 달러요? 이건 어느 나라 외환 보유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납입 기한은 45일. 지연 시에는 25% 관세 인상 조항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 아닌가요? 입 밖으로 새어나온 제 말에 옆자리 동료인 사무관 존슨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에릭? 한국안 좀 봐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존슨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정말 똑같아요? 물론이죠. 똑같이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본안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조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금 납입액은 전체의 12% 수준으로 한다. 나머지는 양해각서 및 보증 형태로 대체 가능. 한 줄에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국은 전액 현금 납입, 일본은 서류상 약정. 그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만 진짜 돈을 내게 만들어 정치적 실적을 부풀리려는 거래였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제 부서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에릭,
그 문서 건드리지 마요. 하지만 일본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서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정의감은 좋은데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건 동맹국을 속이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서명할 거예요. 괜한 일 만들지 마요. 그는 서류를 빼앗듯 제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해버렸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니터를 켜니 뉴스 앵커의 얼굴이 떴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금 요구. 한국 정부는 입장 표명 없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상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하워드 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차례입니다. 이번 주 안에 서명시켜야 합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일본과의 세부 조항을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차관은 제게 잠시 눈길을 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국가 기밀입니다. 그 말은 곧 일본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개인 노트북으로 내부 DB를 다시 뒤졌습니다. 파일명은 JPNMOUSEC, Docs,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계약의 실질 납입액은 총액의 1.5% 이내로 하며 나머지는 홍보용 수치로 처리.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정치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담보로 한 거래였죠. 한국이 이 문서에 서명한다면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날따라 창문 너머 워싱턴의 불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본 건가? 아니면 감히 봐선 안 될 걸 본 건가? 문득 제 휴대폰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Breaking news: South Korea still refuses to comment. 한국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계산된 침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비서관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차관보들은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워드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릭, 잠깐 들어와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엔 검은색 폴더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금색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Presidential Directive, 대통령 지시문이었습니다. 하워드는 제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오늘은 짧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폴더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게 대통령 서명 직전 문서예요. 한국은 이번 주 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말입니까? 그래요. 일본이 이미 했잖아요. 한국만 남았어요.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제가 어제 본 그 문서와 같았습니다. 단,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붉은 잉크로 적힌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Any delay in payment shall result in increased tariff of 25% on all Korean exports.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 관세 인상.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제재였습니다. 하워드, 이건 동맹국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에릭, 이건 국가의 결정이에요. 당신 일은 분석이지 판단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1%만 냈습니다. 한국은 100%를 내라고요.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워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발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이 없으면 그들도 끝이에요. 그건 오만입니다. 정치란 게 원래 그래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에릭, 당신은 너무 이상주의자예요.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굴러갑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과 이미 끝났어요. 한국이 서명만 하면 돼요. 그러니 불필요한 의심은 접어요.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흐릿하고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자 동료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차관한테 불렸어요? 응. 한국 서명 압박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한국도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요? 그 나라가 우리 도움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엔 늘 동맹 대신 통제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나는 집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발표로 미국 증시 상승세.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흐르던 중 뒤이어 나온 문장이 제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침묵. 그 단어가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버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다시 협약 원문을 훑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그중 한 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Investment confirmation must be approved by the U.S. Trade Secretary in coordination with Japanese oversight. Japanese oversight. 일본이 한국의 투자금을 감시한다. 이건 명백히 주권 침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정치적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한국은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며칠 후 일본발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경제재생상 악화자와 류세이 기자회견 예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가 터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NHK 방송화면 속 악화자와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 현금 납입은 전체의 12% 수준이며 나머지는 양해각서 형태입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워드는 이를 악물고 TV를 껐습니다. 젠장, 왜 저놈이 그걸 말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선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결국 내가 본 게 진실이었다. 일본은 형식만, 한국은 실제 돈을. 이건 설계된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워드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에릭, 이 일은 여기서 끝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본 문서 전부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면 곤란해집니다. 차관님,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치란 그런 겁니다. 어차피 한국은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면 결국 무릎 꿇을 겁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동맹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일방적인 거래였다는 걸 깨달았죠. 회의실을 나와 백악관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결국 서명할까? 만약 거절한다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 여전히 공식 입장 우. 그리고 그 밑에는 작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발표. 그 한 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검토 중. 그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한국만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 진실을 믿는 나 같은 사람들의 싸움일 수도 있다. 며칠째 백악관 복도는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각국 통상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언론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한국 3,500억 달러 요구의 침묵 협상 결렬 조짐? 일본은 웃고 있다. 한국은 버티고 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왜 한국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 뒷자리에 앉아 기자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러트닉 장관님,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러트닉 장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결국 일본을 따를 겁니다. 그의 자신감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쉽게 굴복할 나라일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릭, 한국은 결국 돈을 낼 거야. 확실합니까? 그럼. 우리 시장 없으면 그 나라는 숨도 못 쉬어. 그 말에 묘한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견을 내는 건 곧 경력의 끝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경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외환 보유액, GDP 성장률, 기술 수출 비중, 방산 계약 규모. 숫자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무기 수출 세계 9위, 반도체 수출 세계 2위. 게다가 최근엔 조선과 배터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약소국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속 한국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CNN은 서울 현지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기자 뒤편으로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3,500억 달러? 웃기지 마라. 그들의 외침이 화면을 뚫고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70년 동안 배웠어요. 동맹은 대등해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 내부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워드 차관이 여전히 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할 겁니다. 그 나라는 결국 실리를 택하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에릭, 당신 요즘 왜 그래요? 한국 편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근거를 묻는 겁니다.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예요. 버티다가 결국 무릎 꿇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워드 차관의 눈밖에 난 듯했습니다. 서류 검토권도 제한됐고 보고 자료 접근도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퇴근길, 라디오에서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에 검토 중 입장 유지. 검토 중 그 한 단어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그것을 우유부단함이라 말했지만 저는 그게 전략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거짓말을 하기를.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와인을 따고 뉴스를 켰습니다. NHK 앵커가 다급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미국과의 투자 합의 관련 실제 납입은 12% 수준으로 밝혀져 순간 저는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습니다. 백악관이 감춰온 진실이 터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CNN과 BBC가 동시에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미일 이면압의 폭로 한국만 진짜 돈 내도록 설계된 협상 구조. 사무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워드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시달렸고 러트닉 장관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누가 정보를 흘린 거야?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린 속지 않는다. 그때 처음으로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치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 일어서는 장면. 그건 제가 미국에서 본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워드 차관은 저를 불렀습니다. 에릭, 당신 이거 알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이 실제로 돈 안 낸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보고서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젠장, 그걸 삭제했어야죠. 당신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그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건 당신들이죠. 전 단지 기록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날 밤 백악관 로비를 나서는데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맥컬린 씨, 한국이 아직도 서명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요. 그날 아침 워싱턴은 초유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벽 5시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류세이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12%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의 각서입니다. 순간 전 세계 방송국의 자막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CNN, BBC, NHK, 로이터 모두가 이 뉴스를 긴급으로 내보냈습니다. 미일 투자합의 실상은 거짓이었다. 그때 제 눈앞에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검토했던 문서 속 작은 각주. 눈에 띄지 않게 삽입된 부속 조항 17페이지. 거기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현금 납입은 전체 약정액의 12% 수준으로 하되 나머지는 MOU로 처리함. 그건 단순한 기술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이었죠. 백악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그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저 문서를 언론에 흘린 겁니까? 참모들이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에릭 맥컬린, 당신이 협상 초안 검토팀이었죠? 맞습니다. 당신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삭제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삭제됐다고요? 네. 상부 지시에 의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저는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제출했던 원본 보고서와 삭제 지시가 내려온 메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그것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언론이 방금 보도했습니다. 일본, 미국과의 합의는 거짓 한국만 진짜 돈 내도록 설계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러트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젠장 한국이 눈치챘군. 그날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불공정 합의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외환을 약탈하려는 시도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속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광화문 광장은 폭발했습니다. 시민들이 함성을 질렀고 그 소리가 TV 화면 너머로 제 귀에 닿았습니다. 백악관 내부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러트닉 장관만이 이를 악문 채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반기를 들었다고 전 세계가 말하게 해라. 모든 언론을 통해 퍼뜨려. 그 지시를 들으며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됐습니다. 에릭 맥컬린,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저는 조사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밀이 아니라 양심을 공개한 겁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국 편이 아니라 진실 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바깥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거리가 희미한 불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파일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Korea Alternative Plan Reassessment. 한국 대체 시나리오 재평가안. 열어보니 경악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협상에 불응할 시 관세 추가 10%, 기술자 비자 취소, 투자 제재. 그 밑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협력, 한국은 통제.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식민의 재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가 제 이름을 기사에 올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자문위원, 미일 불공정합의 폭로. 그 밑엔 제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그건 겁이 아니라 용기였다. 워싱턴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제명을 요구했고 백악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해당 자문위원은 개인적 판단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SNS와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BB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저항이었다. CNN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날 밤 한국 서울의 거리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우린 속지 않았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단지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존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워싱턴 거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폭로 사흘 뒤 백악관은 그야말로 전시 상태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알자지라 all headline. 미일 이면압의 폭로, 한국만 진짜 돈 요구받았다. 그날 오전 상황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한국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제재를 검토하라. 러트닉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통령님. 관세 인상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맥컬린, 당신은 빠지시오. 그 말은 곧 너는 배신자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CNN 속보가 TV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국,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발표.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착공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프로젝트를 재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한 순간이었죠.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나? 그들이 철수하면 수만 개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러트닉 장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즉시 경고문을 발표해 협상 불이익을 명시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이제 그 경고는 이미 늦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돈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는 서류를 접으며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투자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깨진 곳엔 돈이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전 세계 외신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국, 신뢰 없는 미국 시장의 투자 중단.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게 누구야?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상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움직임을 만든다. 며칠 후 사태는 더 커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퀘벡주와 배터리 공장 MOU 체결.
SKO는 유럽연합 공동투자 프로젝트 전환 검토. 한화는 미국 방산 프로젝트 제조율.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 인도의 신규 투자 확대. 모두의 방향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을 빼고 전 세계로. 그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대차 투자 중단으로 1만 5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잃고 있습니다. 그때 러트닉 장관이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감정적 대응입니다. 그들은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BBC는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인다. CNN은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한국, 압박이 아닌 신뢰로 미국을 흔들다. 저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외교의 교과서가 바뀌는 순간이야.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멘토이자 전 USTR 대표인 제임스 칼슨이었습니다. 에릭, 봤나? 예,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진 진짜 무기야. 무기요? 응, 신뢰. 미국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한국은 신뢰로 움직인다. 그건 협박으로도 사라지지 않아.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태극기를 흔드는 서울의 시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통화 스와프 재협상 중단. 그건 경제 전쟁의 종결 선언이었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달러 유동성은 어떻게 유지하죠? 한국 없이도 할 수 있어. 러트닉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제 미국은 동맹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건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 나라의 존엄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피한 게 아니라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싸운 나라라는 걸요. 한국의 결단이 내려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뉴스 화면은 한 나라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South Korea.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그리고 알자지라까지 모든 헤드라인이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협박을 거부하고 신뢰를 택했다. 이는 현대 외교사의 전환점이다. CNN은 경제면 일면에 이런 문장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그날 오전 백악관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밤을 새운 듯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재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70%까지 확대한다. 한국 기업들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정책입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한 참모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안 반도체 공장 증설 검토 중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조립 공장 재진출을 논의하고 있고요. 러트닉 장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젠장, 그들은 우리가 아닌 중국과 손잡으려는 거야. 하지만 국무장관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는 건 중국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았던 거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국무장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관리했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백악관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각 도쿄에서는 총리 관저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NHK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정부 미일 합의 진상규명 특위 구성.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우린 속았다. 750조 원을 약속했다더니 1%라니 이게 동맹이냐. 일본 국회 앞엔 시위대가 모였고 야당 의원들은 총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감췄습니다. 총리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버틸 수 있었습니까? 총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 국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이 일본 SNS에서 폭발적인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반응이 터졌습니다.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추가 되었다. 미국 중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는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이 아닌 존엄을 선택했다. 이건 작은 나라의 혁명이다. 그 모든 기사를 보며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단지 하나의 통상 파트너로만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는 세계 경제와 외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멘토 제임스 칼슨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에릭, 이건 역사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나라가 거짓을 거부하고 세계 질서를 바꿔놨다. 그건 군대도 핵무기도 아닌 신뢰의 힘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에릭, 우린 그걸 무시했지. 이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니. 하지만 인정은 할 수 있겠지. 그때 CNN 화면에 새로운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한국과 에너지 협력 협정 검토. EU, 한국 기업 대상 관세 인하 검토. 캐나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세금 감면 제한. 세상은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UN 본부에서도 한국 관련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신뢰 회복을 이끈 국가로 평가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외교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의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어둠이 고요히 내려앉고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광화문 거리의 시민들, 태극기를 든 노인과 청년, 그리고 아이들. 그들은 한 나라의 존엄을 증명했습니다. 신뢰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나라.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폭로 사태가 진정될 무렵 워싱턴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백악관의 복도는 늘 분주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자리도 비어 있었고 대통령의 서명 일정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한국의 역습 이후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부 외신 담당관이 급히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에릭, 한국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어요. 무슨 발표입니까? 통일회의랍니다. 청와대에서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통일이라고요? 네, 통일 로드맵을 공개한답니다. 화면을 켜자 서울 청와대의 브리핑룸이 비쳤습니다. 기자들로 가득한 공간. 그 중앙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의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분단을 두려움의 이유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 로드맵 10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고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된 자막이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South Korea announces severe unification plan.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단계 남북 경제협력의 전면 재개, 2단계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물류 통합, 3단계 남북 공동 번영의 연방체제 논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통일은 정치가 아닌 존엄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겨냥한 것도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린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갑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마치 전 세계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명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각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NSC 보좌관, 그리고 저.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면 주한미군의 명분은 사라집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베이징까지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겠군.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무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통일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인구 8천만, 군사력 3위권으로 도약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상대가 되니까요. 그때 NSC 보좌관 터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동맹인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지.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통일을 통해 새로운 패권의 문을 열다. CNN은 한반도의 변화는 동북아의 질서를 다시 쓴다. NHK는 일본 안보의 중대한 전환점. 러시아 타스통신은 통일한국은 새로운 산업 대륙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유럽연합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전 세계 평화와 경제 균형에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 모든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존과 품격, 그리고 통찰. 그것은 군사력보다 강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분열된 세계 속에서 통합의 언어를 꺼낸 첫 번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임스 칼슨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릭, 봤나? 네, 통일 로드맵 말씀이시죠. 그래, 이제 한국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70년 전엔 우리가 그들을 지켰지. 이젠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 서울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우린 끌려가지 않는다. 우린 나아간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복수의 서사가 아니라 존엄의 완성이라는 것을요. 통일 발표 이후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회의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단어는 위협이 아닌 기준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도 바뀌었습니다. CNN, KOREA, THNEW, STANDARD, BBC 한반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로이터 통일한국, 신뢰를 무기로 세상을 재편하다. 전 세계 외교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백악관이 중심이던 정상회의는 이제 청와대가 주최하는 세계경제 신뢰 포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은 미국의 압박 아래서 굴복할 거라던 작은 동맹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회의장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각국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우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세계의 균형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됩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한 사람들 중엔 미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산타워, 한강다리, 광화문, 그리고 새로 개통된 경의선 고속철이 하나의 거대한 불빛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열차는 남쪽의 부산을 지나 북쪽의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통일한국의 첫 상징, 경의선 통합 노선. 그 위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남과 북의 아이들이 같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TV로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 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였다. 며칠 후 UN 본부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의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통일한국은 평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그들의 방식을 배웁니다. 그 순간 UN 본부 회의장에서 전 세계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모두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모니터로 보던 저는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지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야. 이건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야. 밤이